12월 16일 정부가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신규 대출을 금지하고 종합 부동산세 강화하는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 17일에는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 그리고 한겨레 경제팀 최종훈 전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오른 건가요? 지역 구분 없이 뭐 전국적으로 모두 오른 건가요? 최종훈 기자. 예, 최근에 그 집값 상승률과 또 실제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 체감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집값이 안정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시중에 시장에서 체감하는 집값의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러나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봐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전국적으로는 크지 않았거든요. 예컨대 6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반이 지난 2년 반 동안 1% 정도가 6대 광역시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네. 다만 그 6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 대전, 광주, 이른바 대대광이라고 불리는 광역시에서는 최근 1년간 오름세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에서는 광역시 중심으로 안정이 된 건 사실인데 일부 지역에 좀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해 그 파리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좀 안정되나 싶더니 또 지난해 다시 또 집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13 대책이 물론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대책으로는 그렇게 두 번의 대책이 있었는데 네. 그 9.13 대책 이후에 집값이 상당 기간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요.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최근까지 23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만 본다면은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거고요. 또 지속적으로 올랐고 그리고 특히 그 대단지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가 많이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울의 그럼 아파트 값은 이 정부 들어서 상승률을 봤더니 약 11% 정도가 됩니다. 서울 네. 아파트 값이요. 그런데 이게 크다고 보면 크고 작다고 보면 작습니다만 문제는 그 기간 물가 상승률이 0%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11%의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뭐 여기저기서 억 소리가 납니다. 자, 어쨌든 정부가 12, 16 대책을 내놓은 걸 보면 야 이거 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너무 좀 심각하다라고 인식은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인식은 이번에 크게 한 거죠.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헌동 본부장, 정부의 어떤 이런 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인식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울 아파트가 한 10% 오르고 그다음에 전국은 뭐 별로 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금년 1월 달에 경실련에 와서 다시 시민운동을 하면서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서울 아파트 값은 10%가 오른 게 아니라 40% 가까이 올랐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네. 서울에서 실제 거래된 아파트를 전부 조사를 하면 네. 감정원이 발표한 건 27%가 올랐다고 그러고 어떤 부동산 거래 사이트는 4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저희가 조사해서 발표하려고 하기 이틀 전에 지난 한 달 전입니다. 11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값이 안 올랐다는 식으로 네.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네, 그런 표현을 했죠. 예, 오히려 어떤 지역은 아까 최종훈 기자께서 말씀하시듯이 안정적이었다. 하락한 곳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통령께서 누군가 대통령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해서
서울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사를 해보니까 30개월 동안에 대통령 임기 30개월 동안에 26달 동안 계속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에 대해서 3년 동안 재직했던 사람들의 부동산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도 다 40%가 올랐습니다. 평균이. 네. 그래서 그 65명 평균 3억이 올랐습니다. 1년에 1억씩 3년 동안 3억이 올랐고 우연인지 모르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분이 세 분인데 네. 3년 동안 첫 번째 정책실장을 했던 장하성 정책실장은 10억이 올랐고 네. 두 번째 정책실장을 했던 김수현 실장 집은 12억이 올랐고 지금 현재 정책실장을 하고 있는 김상조 실장 집은 5억이 올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대체 어떤 통계에서 그런 게 나오나 하고 제가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네. 지금 우리 최 기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은 서울과 경기도가 면적은 10%도 안 되지만 가액으로 하면 68%입니다. 그리고 68% 지역이 40%가 오르고 나머지 지역이 안 올랐다고 치더라도 그럼 평균을 내면 한 30%는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6% 7%가 나오는지 그건 뭔가 통계를 만드는 그런데 오류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이미 뭐 내용 뉴스에 자세히 소개되긴 했습니다만 최종훈 기자 12.16 대책이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히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아무튼 뭐 시장에서는 초고강도라고 말이 나옵니다만은 네.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출 규제를 강도 높게 시행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추가 대책을 내놨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그 이전에 발표한 정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선 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네. 지난해 그 9.13 대책에서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대출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렵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출 규제의 특징은 15억 초과 주택, 네. 시가 15억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금지한 거죠. 그렇죠. 그 주택 담보 비율을 0%로 만들어서 아예 대출을 막은 게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유세를 좀 높이는 게 집값 안정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냐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보유세를 이번에 1주택자는 소폭으로 높였고요. 네.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특히 조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서울을 비롯한 과열 지역의 2주택자의 세율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작년보다 대폭 올린 게 이번에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반응 같은 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충격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걸로 보이고요. 예. 오늘 현재까지는요. 오늘 사흘째 대책 나온 지 사흘째가 지납니다만은 신규 거래는 지금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에서는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네. 우리 저 최 기자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네,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우선 아까 앞서서 설명했듯이 집값도 별로 안 올랐고 대통령 말씀대로 그런데 왜 대책이 18번씩 나와야 되고 네. 이번에도 집값도 안 올랐다고 한 지 한 달인데 왜 갑작스럽게 무슨 초고강도 대책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뭐가 초강도 대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슨 대책을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 내놔라고 했더니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15억짜리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 15억 이상짜리 집을 사는 사람은 15억 이상짜리 사는 사람은 별로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돈이 홍남기 많아서 그런 그 부총리는 33조 원의 그 수도권에 예. 그 토지 보상비를 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토지 보상비를 수백억 수천억씩 보상받은 분들은 자식들 명의로 그 대출 안 받고도 강남에 집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15억, 20억짜리 집 사는 분들이 대출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종부세 작년 이 정부 들어서 종부세 강화한다 해서 종부세가 늘어난 게 2조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땅값 오른 게 2천조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과 국토부도 1,000조 원은 올랐다고 인정을 하더군요. 우리가 2천조 올랐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 말대로 1,000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2조 원 세금 내는 게 그게 무슨 굉장히 과한 세금입니까? 재산이 1,000억이 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2천조가 늘었어요. 2천조가 늘었는데 1년에 한 2조 원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서 누가 그걸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강남만 실시하다가 전국의 1% 지역에만 실시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겨우 한 4, 5% 지역으로 넓혔습니다. 투망으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5%도 안 되는 데만 그물이 있으면 95%로 다 고기가 빠져나갈 텐데 그런 게 무슨 고강도 대책이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순간 예. 수서 희망타운에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지금 청약자들이 몰려 있을 겁니다. 네. 왜? 이 정부에서 빨리 집을 사지 않았다가는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청약 현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부 언론이 이걸 뭐 굉장히 고강도인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조롱하듯이 어디 사람들이 몰렸네, 어디 집값이 얼마 올랐네, 이게 아무 약발이 없네 하고 또 약 올리듯이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정부 정책을 우리 국민이 지금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내놓은 정책, 고강도 정책, 고강도 대책이 아니다.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대출 알겠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예.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네, 그 부분만 말씀해 예, 주시죠. 서울에 지금 집값이 오른 탓이긴 합니다만 서울의 아파트 값의 평균 가격 지금 통계로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한 8억대는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9억 초과 주택에 지금 대출 규제를 또 강도 높게 하기로 했고요. 예. 15억 초과는 대출을 아예 금지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주택을 새로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그 대출 규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6억이던 게 지금 9억이 됐습니다. 3억으로 올려놨어요. 이 정부가. 일부러 올린 건 아니겠죠. 일부러 올린 막지는 건 아닌데 못해서, 18번이나 예. 대책을 내놨는데도 결과적으로 올린 거는 그렇게, 네. 일부러 올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다주택자에게 40% 대출해 주는 거를 집이 한 채인 사람은 40%를 대출해 주고 집을 여러 채 갖는 사람들은 80%까지 집값의 80%까지 대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중구 교수도 이 정부가 투기꾼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9.13 대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9.13 대책이 나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9.13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막았다고 그러는데도 강남 집값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느닷없이 15억 이상 되는 주택만 대출을 좀 규제하겠다. 원래 과거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택은행이 최고 대출 금액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집 한 채 사는데. 근데 지금은 15억짜리, 9억짜리 집을 사는데 20%를 대출해줘도 2억 가까운 돈을 대출해주는 게 그게 무슨 규제입니까? 자,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정부 대책 전혀 고강도 대책 아니다. 아주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또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전혀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9억, 자유한국당의 15억짜리 집을 살 리도 없고. 예, 알겠고요. 그거. 자유한국당의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자, 이번 문재인 정부 이번 정책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꿈이 짓밟혔다.
뭐 집값 마련의 사다리를 아예 이제 불살랐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 자유한국당은 예. 민부론이라는 거를 그렇죠. 몇 네. 개월 전에 내놨는데 그 민부론을 들여다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라. 네. 분양가를 건설업자가 마음대로 받게 하자. 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근데 그 정당이 2005년 야당일 때는 강재섭 원내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당론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06년에 그 한나라당 서울시장은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도 분양원가 공개 반대하다가 야당 시장이 먼저 공개를 해버리니까 뒤따라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다음에 2006년 말에는 한나라당의 그 홍준표 의원이 당시에 반값 아파트라고 그래서 건물만 분양하는 싱가포르나 이런 유럽 방식으로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개인 의견이냐 당론이냐 네. 했더니 네. 한 달 동안 논의를 해서 한나라당 당론화했습니다. 2006년 말에. 그렇게 해가지고 야당이 상당히 개혁적인 대책을 내놓으니까 2007년에 법이 개정됐고 그러고 2008년에 집권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랬던 당이 2014년 말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 자기들이 당론이었던 거를. 네. 그다음에 2016년에는 자기들 당론이었던 반값 아파트 법안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도 뺏겼어요. 저는 정권을 유지하려면 국민의 80%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 쓰면 당연히 정권을 뺏겨야 되고 그 뺏긴 정당의 원내대표로 새로 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뭐 집권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알겠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정권을 뺏긴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해주죠. 그것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것도 크다. 예, 이런 광장에 말씀이시죠. 나온 청년들이 예, 우리도 집을 알겠습니다. 사게 해다오. 알겠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갖게 해다오. 예. 우리도 꿈을 꾸게 해다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좋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또 최종호 기자는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제 집 사기 틀렸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그건 아니다. 네. 일단 지금 대출 규제가 강도가 높아지면서 저가 중저가 주택에서 좀 네. 고가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실수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그 수요에 맞게 대출을 지원하는 측면도 물론 하나의 필요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은 그게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출을 받은 이후에 이 집값의 변동이 생길 경우엔 상당히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 대출을 이후에 적게 받거나 줄여서라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부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을 좀 줄이더라도 그래서 비록 일부 실수요분들이 고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더라도 그걸 좀 이번엔 줄이는 게 더 네. 필요하다라는 그런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집값 안정이라는 게 지금 이미 집값을 3억까지 올려서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기 전으로 가격을 낮추는 게 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왕 오른 거 이걸 옆으로 가져가는 게 안정입니까? 지금 안정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저는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고 집값을 내려야 그게 안정됐다고 느끼는 거지 집이 없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지금 오른 걸 그대로 끌고 가는데 그걸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본부장님 말씀처럼 집값이 좀 확 몇 억 떨어져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자기들이 올렸으면 내려가게 만들어야 근데 안정이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의 정책 목표가요. 예. 집값의 어떤 수준을 목표로 잡고 하기는 참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올릴 때 올라왔으면 그러니까 그 이게 왜 부분을- 올라왔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맞는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과거에 아파트 값이 막 뚝 떨어진 적은 없는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언제 외환위기 때 예. 그 강남 아파트 값이 3억이었던 게 2억으로 떨어졌었고, 이 9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강남의 타워팰리스라는 아파트가 평당 900만 원, 2억 7천만 원에 분양을 해도 70%가 미분양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라는 게 불과 20년 전에는 2억도 안 되던 아파트가 지금은 20억이 됐어요. 근데 20억으로 그 올린 정권이 어디였나를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그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표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게 99년에 2억짜리 아파트가 네. 2007년에 14억이 됩니다. 14억이 됐다가 2015년에 11억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16년, 17년에 다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거의 20억까지 아파트 값이 치솟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느 정권이냐?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정권인 노무현 정권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이 올랐어요. 자, 그때 왜 집값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죠? 정부가 해야 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를 하지 않으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임기가 지나서 임기 말에 법을 만들고 그것이 2014년, 15년까지 6, 7년 지속되면서 가격이 안정됐다가 그걸 또 다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말에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는 안정세를 보였다.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갔으니까 예. 그걸 중간에 없애버렸으면 뛰었을 텐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을 했으면 얼른 집권하자마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어야 됩니다. 2017년 8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했었어요, 정부가. 그러면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2년이 흘렀는데 네. 2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지금 오늘 현재도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에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지난 6개월을 유예시켜서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놨습니다. 강남도. 강남의 집값이 뛰고 있는데 강남 집값 잡는다고 하는 정부가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는 내년 4월 이후 총선 이후로 미뤄놨는데 무슨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 대책 중에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왜 하필 15억 원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최종우 기자? 예, 그동안은 사실 9억 원이 어떤 고가 주택의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대출 제한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9억 초과 주택도 대출 제한을 좀 강화했습니다만 특별하게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했는데요. 네. 15억 원의 주택이라면은 지금 이제 공시 가격은 아파트의 경우는 현실화율이 지금 68%이기 때문에 한 10억이 좀 넘는 그런 정도의 주택으로서 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부세 기준. 그렇죠. 종부세에 네. 무조건 해당되는 그런 1주택이라도요.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8억 원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5억 원 주택은 지금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도 상당히 그 고가의 주택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집값 그 급등 네. 지역에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좀 막기 위한 측면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가격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15억 원짜리 이상 이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 집값 잡는 효과 좀 있을까요?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없는지 설명을 15억짜리 집이 우리나라에 네. 15억짜리 집이 3%밖에 안 됩니다. 전체 주택이 2천만 개가 있는데 2천만 개의 3%면 60만 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이 15억짜리부터 사겠습니까? 아니 그 3%밖에 안 되는 거에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97%가 대출 규제가 없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네. 거래되는 양의 대다수가 15억 미만인데 97%가. 근데 3% 되는 거를
대출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들은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한 10억 정도는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무이자로 쓰는. 그 5억만 그게 주고 살수 5억만 있겠네요. 있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 아파트는 15억 넘는 게 많은 거다. 서울의 아파트도 네. 강남 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1%밖에 없었는데 전국 아파트 수로 보면 지금 늘어서 3%가 된 겁니다. 2% 늘어난 거죠. 그것도 그렇게 늘어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15억짜리 아파트를 개인이 사면 40%를 대출해 줬고 두 채 이상 가진 임대사업자가 사면 15억 중에 12억을 대출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는 돈을 빌려서 집 사라고 했다면 이번 정부는 돈을 대줄 테니 집을 사라 하는 정책을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부가 지금 와가지고 그 예, 예. 15억 넘는 것만 대출을 금지한다. 이거 가지고 무슨 집값이 잡혀요. 아무튼 아파트 신규 대출 금지 정책 자체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두 채 이상인 사람은 예. 두 채 이상인 사람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알겠습니다. 두 채 예. 이상인 예. 사람은 돈을 더 대줬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좀 더 낮은 15억 원이 아니고 좀 더 뭐 한 9억 원이라든가 그 이상 아파트로 해서 대출을 금지한다든가. 아니 금지를 할 아니면 그러니까 아파트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다 금지한다든가. 뭐 그렇죠. 그런 그런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건 좋죠. 네, 그리고 약하다. 그런 것들도 한번 내놓으면 네. 지속해야 되는데 조금 두 달, 세 달 지나면 또 바뀌고 네,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자꾸 바꿔오면 누가 그걸 15억 믿겠습니까? 이상 15억 초과 아파트는 사실 전국의 아파트의 아까 3%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전국적으로 보면 미미한 거고요. 정말 서울에서는 한 20만 가구 정도 되는데 20만 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강남 3구만 한 15만 채가 시가 15억이 현재 넘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몰려 있군요. 강남 3구 안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한 60% 정도가 15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특정 지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선도했던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지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다 아니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김현미 장관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아파트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을 최근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강남 아파트 산 사람을 보니까 대부분이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샀더라.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식 명의로 또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 명의로 집을 사는 건데 그 대출을 안 해준다고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대출을 안 해줘도 삽니다. 근데 집값이 내려갈 거라 그러면 대출을 해줘도 안 삽니다. 그 정부가 집값이 확실히 내려갈 거라는 확신을 갖도록 그 정책을 써야 네. 대출 규제에 효과가 생기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집값이 무슨 올라가는데 뭐 대출을 아니면 옆집에 가서 꼬달아서 사죠. 자, 그 문제 포함해서요. 자, 이 대출 금지 말고 또 한 가지 정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보유세 강화 방안이거든요. 종부세 인상, 또 공시가격 현실화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자, 일단 최종욱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대출 규제가 하나의 정부 정책의 큰 축입니다만 또 네. 하나 중요한 게 이 종부세 인상이거든요. 이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정말 크게 오르고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느끼는 그좀 당혹감은 작년 그 9.13 대책 때보다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예, 네. 지금 내용은 아까 대략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다주택자면서 그 특히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고가의 주택을 두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이전의 보유세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집값이 오른 상승분에 비하면 보유세 인상분은 미미했거든요. 예컨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주택 가액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1,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보유세 1년 연간 보유세가요. 그러나 이번에 바뀐 세율을 적용하고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년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올해보다 지금 한 2배 정도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해마다 수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든 뭐 증여하든 어떻게든 정리할 가능성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보유세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6억짜리가 9억이 돼서 3억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예. 3억 올랐는데 세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올랐어요. 3년 동안. 네. 계속 3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는 시작 때부터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그러고 무슨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100만 원 올랐어요. 보유세가. 300만 원 내던 게 400만 원 됐습니다. 그 이제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요. 올리겠다고 하는데 올리려면 지금 집값이 10억짜리 집을 정부는 6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땅은 3억이라고 합니다. 시세 반영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다 이거죠. 네,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말씀이시죠? 그 시세 반영률을 올리는 거는 법을 바꾸지 않고도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이나 정부 의지로 10억짜리를 8억이라고 그러든지 9억이라고 그러든지 10억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왜 자꾸 3억, 4억이라고 해놓고 조금 올리겠다는 거를 그게 무슨 강화입니까? 신용만 내는 거지. 네. 아니 10억짜리 집은 그냥 10억이라고 그러고 세금을 부과하면 될 걸 왜 10억짜리 집을 4억이다, 5억이다, 6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1억만 올릴게. 이게 무슨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보유세 강화 방안도 약하다, 미흡하다 이런 말씀. 매우 미흡하죠. 이거 알겠습니다. 아무도 겁을 안 냅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보유세도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아예 세금을 안 냅니다. 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나마 보유세를 안 내요. 집 한 채 가진 사람보다도 100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가 그 무슨 보유세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종부세 얘기라면 박원순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 3배로 확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 좀 정치적인 발언인가요? 예, 문제는 이제 실제 세금을 납세하는 분 입장에서는 세금이 2배, 3배 이렇게 배 단위로 크게 오른다면 상당한 충격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게 다소 늦다고는 보입니다만은 네. 그 폭이 지금 한 아파트의 경우 70%가 못 미치는 현실화율이 몇 년 내에 80%를 간다면은 그것도 종부세, 보유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발언 어떻게 아니 평가하세요? 저는 박원순 시장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왜? 8년 동안 서울시장을 한 가장 오래 서울시장을 한 분인데 8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서울시장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30-40%밖에 안 되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내년이라도 당장 2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다가 나는 2배로 올려야 되겠다. 서울 시민들에게 이렇게 본인이 확실한 의지를 밝혔어야 되는데 8년 동안 침묵하고 집값이 오를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엊그저께부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굉장히 정치적이다. 그다음에 지금 강남 집값이나 서울 집값이 폭등한 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셨고요. 예?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 가지 예를 들면 강남에 현대자동차가 10조 5천억 주고 105층짜리 빌딩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거기는 원래 3종 주거로 30층짜리밖에 못 짓는 땅인데 그걸 105층으로 허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영동대로에다가 서울시가 지하 도시를 만들어 준답니다. 그 일대에 시설 투자를 해서 땅값을 올라가게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조치들이 그 일대의 집값을 폭등시켰는데 네. 아니 본인이 하여튼 그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잘못한 거라고 비판하시는 예. 거고요. 어쨌든 종부세를 3배로 더 올리자는 말 자체는 찬성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하는 얘기인데 하라고 제가 그 한 7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어디 다른 나라 시장을 하다 오셨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네.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튼 경실련 얘기를 뒤늦게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런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정책 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최종훈 기자? 예, 분양가 상한제 확대요. 네.
일단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면적인 좀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네.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공급 위축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거든요.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네. 분양이 많이 나오는 지역 그리고 즉 아파트 값이 비싸게 공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초에는 이제 핀셋 지정해서 지난달에 서울 27개 동만 지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집값을 선도하는 강남을 비롯한 또 마용성 지역을 비롯한 13개 구로 확대했고요. 네. 그다음 경기도에 3개 시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북에 5개 구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을 지금 지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서 나오는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공급이 약간 지연되는 효과라는 게 시장에서 우려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이 다소간 지연되거나 하더라도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이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거든요. 분양가 네, 상한제가 그렇죠.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감안할 때는 고분양가로 인해 가지고 주변 시세가 오르고 주변 시세가 올라서 다시 분양가가 높아지는 이런 연쇄적인 악순환을 막는 측면이 더 막기 중요하다. 위해서. 예, 그래서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를 핵심 확대했다. 지역에는 지금 다 적용한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자,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견해가 다르실 것 예, 같은데요. 전혀 다릅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공급이 지난 10년 동안 500만 채, 1년에 50만 채씩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산 사람을 보니까 270만 채를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샀어요. 그럼 누군가가 집을 계속 사재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주택이 2천만 채가 있는데 집을 가진 사람은 1,300만 명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700만 개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럼 700만 개 사재기를 하면 아무리 공급을 해봐야 집이 있는 사람이 그걸 자꾸 사면 예. 집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급 확대라는 것이 그 700만 채의 집을 사재기했던 사람이 이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나서 시장에 한 200만 개가 나오면 200만 개가 매물이 나오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 사재기를 하는데 근데 공급을 아무리 늘리면 뭘 합니까? 그리고 공급을 늘리는 것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 가격이 적정한지를 국가가 검증하는 겁니다. 그거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계속 해왔고 이명박 5년 동안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3년을 한 정책인데 그런 정책 하나도 이 개혁 정책 정부 무슨 촛불 정부라는 데가 못하고 그걸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 지역에 한 10%만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면적으로. 전면적으로 즉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죠. 알겠습니다. 자, 조금 호흡을 좀 잠깐 가다듬으시고요. 예. 자, 저 이제 근본적인 어떤 의문점 같은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뭔가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종합 대책도 내놨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값 못 잡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뭘까요? 사람을 잘못 써서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처음 임명하신 그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그 소득을 통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 본인이 1년 동안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효과는 자기가 퇴임한 지 1년 후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나타난 현상은 불로소득만 늘어나서 불로소득 3억이라는 집값이 올랐다는 거는 평범한 가정에서 아껴서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을 해도 15년 저축을 해야 되는 거고 10억이라는 돈은 50년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거의 그게 그죠. 꽁돈으로 생긴 사람들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다 생겼는데 네. 그게 무슨 저는 대통령이 왜 안 돼요? 사람을 잘못 썼다. 네. 지금도 사람을 잘못 쓰고 있다. 또 자기한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관료들의 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있다. 또 쓴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네. 그 저희가
어제도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면담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경실련에서 예. 하신 거죠? 그래서 직접 제가 대통령을 만나 뵙고 네. 대통령께서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제안해서 대통령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종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값 못 잡고 헤매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정책 실기가 있었다고 좀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타이밍을 놓쳤다. 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해 정부 내에서 분명히 보유세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유세에 대한 증세 논의가 있었는데 흐지부지 됐고요. 결국 지난해 와서야 종합부동산세를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엔 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조금 큰 폭으로 네. 올렸습니다만 진작에 초기에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다른 대책들도 반복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내성이 좀 생긴 게 좀 사태를 좀 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동성 과잉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값 못 잡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동의하지 않는 것이 네.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 집을 사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죠?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걸 사겠습니까? 그것도 여러 채를? 그러면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저런 사람이 임명되면 어떤 정책이 나올 건지를 이미 예측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재산이 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가정부라도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못 사는 걸 후회하는 분들도 많고. 네, 실제로 부부 싸움들 많이 한다고 예. 하죠. 그런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촛불 들고 그 추운 겨울에 나가서 이 대통령 탄핵하고 파면을 시킨 다음에 새 대통령을 뽑았더니 더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들어 놨다고 우라통이 터질 텐데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집값이 안정적이다. 하나도 안 올랐다. 자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죠. 지금 뭔가 좀 정책을 막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으로는 안 약하다 됩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은 18번 실패한 사람이 또 내놓으면 알겠습니다. 19번 또 실패할 거고 20번째 또 나올 것이고 자, 김원동 본부장이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무슨 전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대책을 내놓은 걸 보면 예. 국지적인 현상이다. 별로 안 올랐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하고 우수한 장수를 투입해야 되는데 예. 아니 전쟁에 나가서 계속 패한 사람들한테 그 전쟁을 맡겨놓으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죠. 자, 최종 기자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전망하기가요. 일단 최근 흐름을 때 집값의 양극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르는 것은 많이 오르고 지금 안 오르는 것도 안 오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좋은 위치에 누가 보더라도 가고 싶은 동네 집값은 많이 오르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극화인데요. 네. 아마 평균적으로는 집값은 안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번 대책으로. 그러나 그 양극화를 막을 수 있겠느냐. 즉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거를 막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본부장님.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 필요하면 뭐 정책 뭐 더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대통령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어떤 조언 같은 게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것도 내일 당장 하도록 지시를 내리십시오. 두 번째,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1년에 국민 세금 1,500억을 들여서 조사를 시킵니다.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걸 제대로 조사해왔는지를 검증하고 또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30% 오르고 땅값이 2,000조 올랐다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청와대에 제3자를 시키든 우리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라고 지시를 내리시세요. 또 세 번째, 저희가 지금 1년 내내 이 정부에다가
재벌들이 토지를 얼마나 사들였는지 그 현황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놓지 않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도 하던 거 있는 자료를 좀 달라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달라고 내각에 지시를 하고 그걸 보신 다음에 공개를 하십시오. 재벌들이 부동산 투기의 몸통입니다. 네. 이렇게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재벌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왜 놔두느냐 이겁니다. 네, 그 자료를- 재벌들이 세금도 적게 냅니다. 재벌이 내는 세금은 0.7%고 개인이 내는 세금은 최고 세율이 3%입니다. 개인이 재벌보다 4배 세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즉시 바로잡기 바랍니다. 또 알겠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한테 돈을 내줄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는 관료들은 당장 내치십시오. 그리고 지난 30개월 동안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결국은 곤란하게 만든 그런 관료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엄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값이 국민이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정훈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번 대책에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아예 금지한 것 같은 정책은 사실 비상 상황에서 쓰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후에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된다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면 대출 금지 같은 조치는 풀릴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문제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적정한 자산 가액에 맞는 적정한 세금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 보유세 정책은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어떤 소득이 생기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1주택이든 2주택이든 간에 그건 또 어떤 자산이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불로소득은 쉽지 않다는 그렇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참 어렵고도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그 개혁적인 또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목소리 높여주신 김원동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최정훈 선임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정부는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입니다. 국정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유능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유능함을 보여줄 때인 것 같습니다. 3년 전 한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광화문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갈구했던 촛불 시민들, 문재인 정부를 세워준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